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1장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아미노액시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펩타이드와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펩타이드 쪽에 대한 내용,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는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파트를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펩타이드에 대한 내용, 이제 첫 번째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펩타이드 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마이드 결합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펩타이드 및 단백질로 불리는 거대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뭐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다이펩타이드는 아미노액시드 두 개가 아마이드 결합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르고, 트라이펩타이드는 아미노액시드 세 개가, 그렇죠? 아미노액시드 세 개가 두 개의 아마이드 결합,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하나, 두 개의 아마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요거를 트라이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요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펩타이드를 의미하는지 그 내용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모두 아미노산이, 이제 많은 아미노산이 선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뭐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요거를 이제 하나에 뭐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조금 구분을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게, 단백질이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가장 폭넓게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40개 이상의 아미노산들이 중합된 경우에 그때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좀 특별히 부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용어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펩타이드, 단백질, 뭐 다 그냥 큰 차이 두지 않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을 두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펩타이드 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은 뭐예요? 아마이드 결합이에요. 아마이드 결합. 자, 아마이드 결합. 아미노액시드에는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한 분자의 아미노기, 다른 분자의 카복실기가 축합을 해서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이드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아마이드 결합 같은 경우는, CN 결합이 약간의 이중 결합 성격을 가진 중요한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죠.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 반응성이 꽤 큰 편이고, 이쪽에 카본일기가 전자를 당겨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 구조가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 편에서는 지금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죠.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요게 약간의 이중결합 성격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공명 혼성체 형태를 보면은 이쪽에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전형적인 단일 결합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실제 결합 길이가. 뭐 당연히 이중결합보다는 길겠죠. 전형적인 이중결합보다는 길지만 전형적인 단일 결합보다는 결합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일 결합에서 이중결합적인 성격에 약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당연히 이제 공명 기여체겠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여는 한다. 그래서 실제 이 두 구조의 공명 혼성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는 부분적인 이중결합 성격이 존재한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유로운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이중결합 성격으로 인해서 CN 결합 주위 회전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결합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회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하 구조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구조는 이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질소 원자 쪽에 원래는 이게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면은 알키리가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회전이 되는데, 여기서처럼 여기가 자유로운 회전이 약간 방해를 받는다, 회전이 안 된다라고 보면은 이런 골격과 이런 골격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입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펩타이드 사슬이 엇갈린 형태가 더 안정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아마이드는 카본기가 위쪽으로, 질소 원자의 수소 원자가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이런 배양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 배양을 가지고 있죠. 카본일기 쪽부터 시작을 해서 질소 원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배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은 이렇게 다시 이쪽에 또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미노액시드를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이 엇갈리진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결합을 그리다 보면은. 자, 이게 엇갈려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여기 R. 우리가 보통 곁사슬,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는 저기에 이제 원자는 아니죠. 이제 뭐 원자단들, 뭐 치환기나 이런 작용기들이 되겠죠. 이쪽 부분들이 크기가 크잖아요, 보통.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쪽 Rn, 뭐 R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러한 곁사슬들이 가장 멀리 배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멀리.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바깥쪽 부분들로 서로 엇갈려져서 바깥쪽 부분들을 향하는 게 가장 입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안정한 요인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성격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알킬계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서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들이 엇갈려져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마이드 결합이고, 펩타이드 결합은 아마이드 결합이고,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아마이드는 엇갈려져 있는 형태로 결합을 그리게 된다. 네,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합이 일어나는 방식을 실제로 이제 아미노액시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다이펩타이드 화합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이펩타이드 화합물의 아미노액시드는 알라닌이랑 시스테인이에요. 알라닌, 시스테인.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알라닌과 시스테인을 섞어 놓고 이거를 결합을 시켰다. 예를 들어서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을 했다.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결합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알라닌 쪽에서 카복실산이 관여가 되는 거고, 시스테인 쪽에서 아미노기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 사이에 아마이드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질소 원자 쪽으로부터 알라닌, 시스테인, 이 순서대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알라닌의 카보닐기가 결합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거고, 시스테인의 아미노기가 관여가 되면은 이러한 배양을 가지고 있는 다이펩타이드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근데 반대 배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죠? 이번엔 시스테인의 카보닐기가 결합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거고, 알라닌의 아미노기가 관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질소 원자 쪽으로부터 이쪽 편에, 왼쪽 편에 그려지는 게 시스테인, 그리고 오른쪽 편에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알라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라닌, 시스테인 순서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테인, 알라닌 순서로 결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합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두 화합물은 같은 화합물은 아니란 말이죠. 같은 화합물은 아니야. 결합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화합물은 아니지만 동일한 아미노액시드를 가지고 형성이 된 다이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얘는 이성질체예요. 근데 이제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두 화합물은 구조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둘 다 사슬 말단에 뭘 가지고 있느냐? NH3+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CO2- 라고 하는 형태. 스피터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봤을 때 한쪽은 질소 원자 쪽, 한쪽은 카보닐산 쪽,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NH3+ 쪽, 그 다음에 CO2- 쪽, 그쵸? 얘도 똑같이 NH3+ 쪽, CO2- 쪽. 근데 이쪽에 질소 원자 쪽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앞쪽 배양 구조에서 질소 원자 쪽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이것들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한쪽 편에는 NH3+ 형태가 존재하고 그 반대쪽에는 CO2- 형태가 존재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아미노액시드로 구분을 하는데 NH3+를 가진 아미노산, 이걸 뭐라고 부른다? N-말단 아미노산, N-터미널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CO2-기를 가진 아미노산을 뭐라고 부르냐? C-말단 아미노산, C-터미널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가 N-터미널이죠. 그래서 N-터미널이 뭐야? 알라닌. C-터미널 쪽 아미노액시드가 뭐예요? 시스테인이 되는 거죠. 얘는 N-터미널 쪽 M-말단 아미노산이 뭐야? 시스테인이 되는 거고, 이때는 C-말단 아미노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라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차이를 좀 구분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M-말단 아미노산은 사슬의 왼쪽 끝에, C-말단 아미노산은 사슬의 오른쪽 끝에 써요. 그러니까 아미노액시드들이 아마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정도의 펩타이드 사슬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10개 아미노액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구조를 그리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뭐 규칙 없이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만 그냥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직관적으로 봐서 이 아미노 액시드를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추가적인 에너지를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 끝에는 N말단 아미노산을 그리게 되고요. 오른쪽 끝으로 C말단 아미노산을 오게끔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앞쪽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N말단 아미노산이 왼쪽 편, C말단 아미노산이 오른쪽 편. 여기는 뭐 다이펩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규칙적으로 N말단 아미노산이 왼쪽, C말단 아미노산이 오른쪽.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죠? 요 순서대로 그려야 된다. 이게 몇 개가 연결이 되든지 간에 왼쪽 끝은 N터미널, 오른쪽 끝은 C터미널. 이렇게 그리게 된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를 그릴 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트라이펩타이드의 구조를 그려라. 뒤쪽에 뭐 예제 문제로도 있지만, 그러면 가장 왼쪽 편에는 뭘 그려야 된다는 거야? N터미널 아미노산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미노산은 아민 쪽, NH2 쪽, NH3 플러스가 되겠죠? 주피터 이온 형태라고 보면은 그쪽은 결합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C터미널, 카보닐기가 그 다음 아미노액시드의 질소 원자 쪽과 축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그릴 때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서 구분해서 정확히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펩타이드는 사실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겠죠? N말단 아미노산이 왼쪽 편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구성 아미노산의 한 문자 또는 세 문자 약칭을 써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펩타이드가 10개의 아미노산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순서를 한다? N말단 아미노산부터 써준다. 세 글자로 쓰던, 한 글자로 쓰던,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어쨌든 구성 원자 한 문자나 세 문자의 약칭을 N말단부터 C말단 쪽으로 순서대로 써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제시된 트라이펩타이드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아미노액시드 각각의 구조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글라이신, 히스티딘, 류신 요 순서대로 결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라이신은 N말단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N말단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류신은 뭐가 돼? C터미널, C말단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신의 카보닐기와 히스티딘의 아미노기가 결합을 형성합니다. 아마이드 결합. 오케이? 히스티딘의 카보닐기와 류신의 아미노기가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류신은 카보닐기가 살아있습니다.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그래서 C터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신, 히스티딘, 류신의 구조를 각각 표현해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한다. 그럼 앞쪽에 아마이드 결합 보셨죠? 여기가 결합을 형성하고 여기가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이드, 여기가 예를 들어서 CU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질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얘는 카보닐기가, 여기서는 카보닐기가 아래쪽, 질소 원자가 위쪽 편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거를 회전시켜서 그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글라이신 파트, 여기가 이제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거고, 여기서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개수와 여기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전이 돼요.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 자, 뭐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카이랄 탄소가 없으니까 카이랄리티를 나타낼 필요가 없지만, 히스티딘, 류신, 이것들은 여기다 카이랄 탄소들이잖아요. 그렇죠? 뭘 표현해줘야 된다? 그렇죠? 입체 배양도 표까지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한쪽 끝이 N, 한쪽 끝이 C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이나 위쪽 편 방향으로 결사슬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결사슬이 아래쪽으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다운 배양. 보통 우리가 뒤로 들어가 있는 대시결합에 그 결사슬이 놓여지게 되는 거고, 위로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뒤로 들어가 있던 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쐐기 결합이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이드 구조를 그릴 때 이 입체 배양까지
정확히 다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자연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L폼, RS로 따지면 S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사실 구조를 제공해 줄 거면은 L-글라이신, L-히스티딘, L-류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문제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고민하실 거 없이 걔는 L폼인 거야. L폼인 상태. 자연계에 존재하는 L폼의 아미노 액시드를 이용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주면 되고, RS로 따지면 S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글자 약어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한 글자 약어로 되어 있다. MAT로 되어 있네요. 그럼 M은 뭐야? M은 기억나셔야 돼요. M은 메티오닌이에요. A는 알라닌. 그렇죠? T는 뭐죠? T는 트레오닌이에요. 트레오닌. 그래서 메티오닌, 알라닌, 트레오닌. 요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아미노산 관용명이 있고 그거에 한 글자와 세 글자의 약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오르게끔 기억해서 암기해 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요게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될 거고, 여기도 요게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여기 카보노기와 질소 원자 사이에. 여기 역시 뒤집어져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킬기들 쪽은 다 아래쪽으로 그려지게 되고, 자, 가장 오른쪽에 존재하는 화합물은 여기도 카이라탄소가 존재하고 여기도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실선으로 나타내면 여기를 우리가 대시로 나타내야 되겠지? 대시로. 여기를 대시로 나타내고 여기도 대시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트레오닌만큼은 여기에 질소 원자 쪽을 대시 결합으로 놓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에 카이랄리티도 나타내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제 실선으로 그려지게 되죠. 여기도 어디가 있냐? 여기도 실선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만큼은 여기가 이제 대시 결합으로 놓여지게 된다. 그 점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7번 보시면 제시된 트라이펩타이드 화합물의 아미노산 서열을 M 말단부터 C 말단 방향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N터미널 아미노산이 뭐예요? 뭘 갖고 있어야 돼? NH3 플러스 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 요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앞쪽에서 잠깐 여기 부분이 지금 중성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중성 상태로. 이게 이제 정답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교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츠피터윤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NH3의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CO2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츠피터 이온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이 구조를 어떻게 그리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츠피터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는 츠피터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NH3 플러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가 뭐야? N터미널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N터미널 아미노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기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얘는 뭐죠? NH2 형태야. NH2 형태가 지금 양성자 첨가가 돼서 NH3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죠. 얘는 뭐죠? 라이신. 얘는 라이신인 거고, 얘는 뭐예요? 이미나즈 고리를 가지고 있잖아. 얘는 히스티딘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거, 여기 부분. 여기가 아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죠. 얘는 뭐죠? 글루타믹 엑시드의 아마이드 형태. 얘는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타민이죠. 글루탐산이 글루타믹 엑시드니까 얘는 한국말로 나타내면 이제 글루타민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라이신, 히스티딘, 글루타민 이렇게 한국어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세 글자 약어로 써야겠죠. 그래서 라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죠? 히스티딘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루타민 어떻게 쓰죠? 글루타믹 애시드가 GLU예요. 글루타민은 GLN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글자 약어로 쓰게 되면은, 요거 세 글자 약어죠. 한 글자 약어로 쓰게 되면은, 라이신은 뭐죠? 얘는 K예요, K. 히스티딘은 H. 글루타민은 Q예요, Q. 그래서 세 글자 약어는 요렇게, 한 글자 약어는 요렇게 나타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고, 어떠한 아미노산들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 그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얘는 주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꼭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펩타이드들의 소개인데, 이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브라디키닌. 9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펩타이드 의무. 그래서 노나펩타이드 화합물. 논이 9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액시드 9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 거. 그래서 노나펩타이드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백혈구 유출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화혈관 수축, 혈관 이완, 통증 유발 효과가 있고요. 자, 이렇게 9개 아미노산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N말단, N터미널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여기 아르기닌이 C터미널이 되겠죠. 왼쪽 편부터 표현을 해주니까 N터미널 쪽부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9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주고, 요거 뭐 이제 세 글자 약어나 한 글자 약어로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앞쪽에 3개는 진짜 간단한 거고, 구조가 9개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결합을 끊어보면은, 여기가 N터미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롤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결합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성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달라요. 교재마다. 찌피테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중성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의 교재에 구조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거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말단, 얘가 C말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 옥시토신도 역시 노나펩타이드 이제 화합물이고 작은 근육을 수축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 생산을 촉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스테인이 N말단이에요. N말단인데 중간에 존재하는 시스테인이 있거든요. 시스테인은 SH기를 결사슬 쪽에 가지고 있죠. SH기와 SH기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결합이거든요. 요거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스테인부터 여기 시스테인이 이제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테인이 N말단이 되는 거고 얘가 C말단이 되는 거예요. 글라이신이. 근데 얘는 C말단이 CO2-나 CO2H 형태, 카복실산이나 뭐 찌피토이온, 카복실레이트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는 NH2기가 결합이 돼서 아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이. 아마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NH2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N말단이 아닌 거예요. 얘가 N말단이 아니야. 얘는 글라이신이 C말단 아미노산인데 그 카복실산 쪽이 NH2기와 결합을 해서 NH3와 결합을 해서 아마이드 타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착각하실 수 있을 거 봐. 여기가 N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N말단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가 다이설파이드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N터미널이야. 그래서 이렇게 NH2의 SH기, 이 SH기가 이쪽에 SH기와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시스테인, 그리고 여기 N, C, 여기가 타이로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여기 N부터 C까지, N부터 C까지, N부터 C까지, N부터 C까지, C까지, N부터 C까지. 자, 이렇게 이제 끊어내면 되는 거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N쪽이거든. 여기서부터 N쪽이니까 쭉 따지면 여기가 N. 그리고 얘가 원래 CO2 마이너스 혹은 CO2 H기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이드 타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아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도 얘는 글라이신이 C 말단 아미노산이에요. C 말단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그 점 구조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뭐 구성 원자, 구성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출제할 수도 있겠죠. 또 확인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구조와 명칭과 약어, 이거는 언제 봐더라도 딱 보일 수 있게끔, 딱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SH 화합물, 그쵸? 시스테인 두 분자가 이제 생체 내에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바스포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비슷해요. 옥시토신과 비슷해요.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성 원자들이 구성 아미노산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형태적으로 비슷하고, 여기 부분도 역시 글라이신이 C 터미널 아미노산인데, 역시나 뭘로? 아마이드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마이드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똑같이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뭐 펩타이드 서열에 대해서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결합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봤어요. 그렇죠? 결합. 펩타이드 결합, 즉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봤고, 지금은 이제 펩타이드의 서열을 결정하는 거야. 어떠한 단백질이나 어떠한 펩타이드 화합물이 있어요. 거기에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 그 20개의 아미노산들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미노산의 분석이에요. 자, 펩타이드 서열 분석은 보통 전체 아미노산의 성분을 분석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개야. 근데 이 20개 아미노산이 뭐 따져봤더니 뭐 글라이신이 몇 개인지, 뭐 알라닌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어떠한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몇 개가 존재하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서열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펩타이드 서열 분석은 보통 전체 아미노산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이드 결합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마이드 결합을 끊어내야 돼. 그래야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얻어낼 수가 있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이드 결합을 HCl 수용액을 이용해서 가수분해하여. 요거는 좀 격렬한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마이드 결합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강하고 안정한 결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끊어내려면 조금 격렬한 반응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아마이드 결합을 HCl 수용액을 이용해서 가수분해 반응하여 독립된 각각의 아미노산을 형성하게 돼요. 자, 이 혼합물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이용해서 극성 차이에 따라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야. 보통 아미노액시드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스탠다드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시간대 나오는 거는 뭐고 이 시간대 나오는 건 뭐고 이게 다 값들이 있을 거예요. 값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한 이제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여기에 20개의 아미노산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종류들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HPLC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아미노산들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비율로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비율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 어떤 아미노산은 이거의 2배만큼 존재하네, 어떤 거 3배만큼 존재하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아미노산들이 어떠한 비율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왜? 다 끊어냈잖아. 다 끊어냈기 때문에 순서가 무작위적인 순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20개가
딱 연결이 돼서 어떠한 아미노산 서열로 딱 결합이 되어 있었을 텐데 얘를 다 끊어냈잖아. 그러니까 섞이죠. 무작위적으로 섞이겠지. 그러니까 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까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몇 가지 서열을 결정하는 이제 실험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로 볼게 에드만 분해예요. 에드만 분해. 에드만 분해는 뭐냐?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방법 중에 하나로 N말단 아미노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드만 분해를 하면은 N말단 아미노산 쪽에 아미노산이 하나 떨어져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아미노산 모양, 형태로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떨어져 나오긴 하지만 그게 어떠한 아미노산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말단 아미노산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N말단 아미노산이 한 번에 하나씩 분해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분해가 돼서 나오고, 지금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50개 정도까지 자동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에시드 50개까지는 서열을 알 수가 있겠죠. N말단 아미노산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개 정도까지는. 자, 방법이 뭐냐? PITC라고 하는 시약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오면은 산소원자면은 아이소사이아네이트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여기가 S, 설퍼 원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ITC라고 하는 시약을 여기 폴리펩타이드거든요. 폴리펩타이드에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N말단 아미노산이지. NH2니까 N말단 아미노산과 이제 반응을 시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PITC라고 하는 시약과 반응하게 되면은, 자, 여기 결합이 끊어져요. 최종적으로. 이게 기존에 앞쪽에 그려드렸던 여기 폴리펩타이드로부터 N말단 아미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생성된 폴리펩타이드예요. 그게 생성이 되고, 이쪽에 N말단 아미노산이 여기 PTH라고 하는 N페닐 사이오 하이덴토인이라고 하는 오원한 고리형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구조가 고정이 된 거고, 여기 부분만 구조가 다르잖아요. 아미노산에 따라서 이제 결사슬이 다르게 될 건데, 우리가 앞쪽에 말한 것처럼 순수한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얻어지진 않지만, 여기가 어떤 것들이 오든지 이 물질에 대한 뭐 질량값이나 이런 것들, 분석 자료들은 다 알려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이제 보통 pH 8 정도의 이제 버퍼 솔루션 상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 같은 경우는 친전작동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친전작동비가 큰 원자는 여기 탄소 원자거든. 그래서 이쪽에 질소 원자가 여기 탄소 원자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질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 결합 하나를 끊어내면서 이제 반응 미디어에 존재하는 약간의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돼요. 물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하나는 이 반응 과정 중에 떨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NH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중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오한한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보시면, 오한한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와 이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이쪽에 황원자 쪽에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황원자가 공격한, 새로 결합을 형성한 이쪽 탄소 원자, 여기 탄소 원자는 어디 탄소 원자냐면은, 펩타이드의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죠. 펩타이드의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여기거든. 그래서 여기 황원자가 여기에 카본의 탄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황원자가 직접 공격하긴 하지만 여기에 질소 원자가 전자쌍을 밀어주면서 이쪽 편으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쪽에 파이 결합이 존재했었던 파이 전자쌍을 황원자가 가지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산소 원자 쪽에서 이제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하게 되죠. 그럼 이런 화학종이 만들어지게 돼요. 고리형 오한한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N말단 아미노산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끊어져야 되는 결합이 어디죠? NCO니까 여기 결합 끊어져야 되거든. 왜? 얘가 하나의 N말단 아미노산이니까. 그러면 저 질소 원자와 카본일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돼. 여기 결합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질소 원자와 이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돼. 뭐 어떤 결합이죠? 여기거든. 여기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끊어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전자이동이 일어나느냐? 여기 산소원자의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질소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이제 그 산소 수소원자를 공격하면서 NH2 형태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는 여기에 카본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수소원자가 붙어 있으면 얘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는 여러분이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 번의 변화를 거쳐서 페닐사이오하이덴토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오케이?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 간혹 물어보니까 이 점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R, 곁사슬 쪽의 구조만 다른 거예요. 곁사슬 쪽의 구조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제시된 트라이펩타이드의 최초 에드만 분해 생성물의 구조, 하이덴토인 형태의 이제 구조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트라이펩타이드죠. 여기가 N터미널, 여기가 C터미널 쪽에 이제 트라이펩타이드. 얘는 발린 아이소류신, 그리고 이제 타이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M 말단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오니까 얘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게 어떠한 구조 골격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앞쪽에 보세요. 앞쪽이 얘 구조거든. 얘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 구조를 이렇게 이 메커니즘 그리지 않더라도 그리실 수 있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 출제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말린이잖아요. 말린이니까 구조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여기가 카본이죠. 저도 이 구조가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보고 그리고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은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부분이 알기가 붙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입체 배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말린이니까 이러한 겹사슬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골격이 가장 먼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에드마 분해를 하면은. 근데 요거에 대한 정보, 뭐 매스 값이나 뭐 기타, 뭐 HPLC를 하든 뭘 하든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온 거지? 여기 부분이 M 말단 아미노산으로 또 온 거니까 요게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8번의 문제 정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에 의한 절단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M말단 아미노산이 분해가 됐죠. 자, 근데 이제 효소에 의한 절단을 통해서도 이제 서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펩타이드를 산 가수 분해 반응을 통해서 한 번에 분해한다. 그래서 HPC를 이용해서 어떠한 아미노산이 어떠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펩타이드는 아마이드 결합이기 때문에 그 아마이드 결합의 가수 분해 반응하는 거는 꽤 격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반응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반응으로 인한 부산물이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부산물이 생성이 되면은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결과 해석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큰 펩타이드를 한 번에 산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를 통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단 좀 쪼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은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큰 펩타이드를 먼저 작은 토막으로 절단하고 이후 서열을 결정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쓰는 게 뭐야? 효소를 쓰는 거예요, 효소. 그래서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라고 부르는 펩티데이즈, 펩티다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펩티데이즈라고 불리는 다양한 효소들은 특정한 펩타이드 결합을 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할 수 있어 큰 펩타이드를 부분적으로 절단하는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트립신.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예요. 자, 이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게 특별한 효소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식물 형태로 섭취가 됐는데
그냥 음식물 상태로 흡수가 되지 않잖아. 최소의 단위인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야지 우리가 흡수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뭐 이자에서 이제 분비되는 소화효소라든지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소화효소에 들어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인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소화효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가수분해 반응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자, 트립신은 뭐냐?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고, 아르기닌, 라이신과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의 카보닐기와 연결된 아마이드 결합을 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게 됩니다. 자, 뭐죠? 얘가 N말단 아미노산이야. N말단 아미노산이고, 얘가 이제 이쪽 편으로 가면 C말단 아미노산이 되겠죠. 자, N말단 아미노산 쪽에 바로 이제 결합되는 여기 카보닐기. 여기가 R이 이제 여기가 염기성 아미노산이거든. 여기가 염기성 아미노산이거든. 왜? R이 아르기닌이나 이제 라이신의 결사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염기성 아미노산이 존재할 때 여기에 바로 카보닐기, 여기를 가수분해 반응해서 끊어낸다는 거죠. 뭐가? 트립신이 여기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이제 프래그먼트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끊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격의 아미노산이 끊어지는지 그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고, 얘는 뭐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방향족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과 같은 방향족기를 갖는 아미노산들의 카보닐기와 연결된 아마이드 결합을 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 알기가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타이로신 이것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끊어낸다는 거지. 끊어내는 형태는 앞쪽에 트립신과 같아요. 트립신은 이제 염기성 성격의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카보닐기, 거기 결합을 끊어내는 거고, 키모트립신 같은 경우는 방향족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의 카보닐기 쪽에 결합되어 있는 아마이드 결합, 요거를 끊어낸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얘는 뭐냐? C말단 아미노산이 연결된 아마이드 결합이 가수분해 반응이 돼요. C말단 아미노산이. C말단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수가 한 개 줄어든 펩타이드. 왜? C말단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전체 아미노산의 개수에서 하나가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줄어든 펩타이드가 얻어진다. 자,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C말단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 형태, 카보닐기 형태로 돌아가고, 여기는 NH3 플러스 형태. 그래서 C말단 아미노산이 얻어지게 되고, 이 전체 개수에서 한 개 빠진 형태의 폴리펩타이드가 얻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에드만 분해를 하게 되면은 M말단 아미노산이 분해가 돼서 나왔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는 염기성 성격의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의 카보닐기가 결합이 되는 아마이드 결합을 끊어내는 거고, 키모트립신은 방향족 고리, 그 세 개의 방향족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마이드 있죠. 아미노액시드. 그 아미노액시드의 카보닐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아마이드 결합을 끊어내는 거고, 카르복시 펩티데이즈 같은 경우는 C터미널 쪽, 그죠? C터미널 쪽을 끊어낸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서열이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효소를 처리하면 어디 결합이 끊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얘가 N터미널 쪽이죠. 얘가 N터미널 쪽이 되는 거고, 얘가 C터미널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처리했다. 그러면 C말단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여기 결합이 끊어지겠지?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는. 자,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 키모트립신은 뭘 끊어내죠? 방향족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결사슬 쪽에 방향족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 내 카보닐기 쪽을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페닐알라닌 쪽에서 끊어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립토판에서 끊어내지는 거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는 아르기닌, 라이신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 그래서 아르기닌의 카보닐기 쪽에 아마이드 결합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효소를 처리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을 처리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효소에 의해서 미리 절단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험 결과로부터 헵타펩타이드의 구조를 제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네요. 아미노액시드 7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헵타펩타이드고, 구성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알라닌, 아르기닌, 글루타믹 애시드, 글라이신, 류신, 페닐알라닌, 세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7개. 자, 에드만 분해 결과 류신이 끊어진다. 에드만 분해는 어디 쪽을 끊어낸다? M말단 아미노산을 끊어낸다. 그러면 가장 끝에 쪽에 존재하는 게 뭐야? 류신이지. 그쵸? 하나, 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류신. 얘가 M말단이에요.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C말단 쪽이 되겠죠. 자, 카르복시펩티데이즈 처리 결과 글루타믹 엑시드와 헥사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 카르복시펩티데이즈면은 여기 C말단 쪽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C말단 쪽이 뭐가 되는 거야? 글루타믹 엑시드. 그래서 GLU가 되는 거죠. 저거까지는 알았네? 7개짜리 중에 2개는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으로 헵타펩타이드를 처리하면은 헥사펩타이드와 단일 아미노산이 형성이 된다. 키모트립신을 처리했다. 그럼 키모트립신은 앞쪽에 뭘 끊었어요? 방향적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 액시드. 거기에 카보닐기 쪽을 끊어냈잖아요. 앞쪽에 방향적 아미노 액시드 뭐였죠? 페닐알라닌. 그럼 페닐알라닌이 관여가 되는 쪽에 결합을 끊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끊어내게 되면은 여기를 끊든지, 그쵸? 이 6개잖아. 6개와 하나의 단일 아미노산이니까 여기가 끊어지든지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페닐알라닌이 돼야지 여기가 끊어지잖아. 얘가 M말단이니까. 근데 여기는 류신이 차지하고 있네. 그럼 페닐알라닌이 올 수 있는 위치는 어디란 얘기죠? 여기 결합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믹 엑시드와 나머지 6개짜리 펩타이드가 얻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오는 거죠. 뭐가? 페닐알라닌. 이해되셨죠?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여기 와요. 자, 트립신으로 헵타펩타이드를 처리하면은 펜타펩타이드와 다이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 5개짜리가 존재하는 거고 2개짜리가 형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트립신으로 처리하면은 5개, 2개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쪽에서 2개가 끊어진다. 그럼 여기 포함되고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여기가 트립신이니까 앞쪽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아르기닌이 있었어요. 아르기닌. 여기 아르기닌이 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하나가 있지. 자, 그런데 여기 쪽도 올 수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여기가 끊어져도, 여기가 끊어져도 2개랑 여기 5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부분 가수분해는 글루타믹 엑시드, 류신 페닐알라닌의 단일 아미노산과 요 서열,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형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복이 되죠. 알라닌, 세린이 중복이 돼. 그러면 요게 중복이 되면은 얻어지는 4개짜리 아미노산이 되겠네요. 4개짜리 펩타이드가 글라이신, 알라닌, 그 다음에 뭐지? 세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아르기닌. 요 순서로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 순서로 4개가 들어가려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아르기닌이 어디 오는 거야? 아르기닌이 끝에 왔잖아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넣으면 류신, 그 다음 얘가 글라이신이에요. 얘는 아르기닌 아니야. 글라이신. 그 다음에 알라닌. 그 다음에 세린. 되고, 그 다음에 아르기닌, 페닐알라닌, 글루타믹 애시드. 이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말단 아미노산이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가 C터미널 아미노산이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열은 이렇게 그려지게 나타내지게 되네요. 그래서 9번까지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무엇인지 그 점에서 좀 포커싱을 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실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하는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